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투표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관련된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중요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제 정당 간 양극화를 뽑고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아마 올해 미국 대선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20대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여부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역구 저번 선거에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는 누구한테 투표했냐,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누구한테 투표했냐라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답한 사람들은 이제 투표한 사람을 본 건데요. 이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좀 험난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역구에 투표했지만 비례대표 안 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고 비례대표는 했는데도 지역구는 안 했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하긴 한 거기 때문에 참여한 거니까 한 선거라도 참여했으면 참여자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투바이2로 해서 구분을 시킬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니까 993명, 그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20대 총선 때는 난 투표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라든지 전혀 대답 안 하신 분은 싹 빼니까 우리가 이제 993명이 이렇게 걸러지는데 제가 봐서는 분명히 저쪽 제가 이제 1, 2, 3, 4로 나눴는데 빨간색으로 한 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2하고 3이 너무 작게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것도 좀 분석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제 알고 싶었던 게 2하고 3의 유권자인데요. 어떤 사람은 투표를 각오했지만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가 있는가 하면 저번에는 참여했는데 또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극화 변수, 이 두 변수가 다음에 이제 혐오도와 호감도하고 정당 2년간 차이에 대한 변수, 그 변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2016년도에 조사한 설문조사 둘이 합쳐봤습니다. 합쳐봐가지고 똑같은 설문 문항이 있는 2016년도 조사한 게 있던데요. 우리 정치학회에서 한 거는 4년 전에 한 건 조금 문항이 다르고 호감도 차이에서 100점, 0점에서 100점 사이였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찾아보니까 0점 또 10점 사이 호감도를 조사한 게 있어서 두 개를 합쳐서 한번 똑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두 정당 간 호감도가 굉장히 차이가 커지는. 그러니까 그때 조사했을 때는 유권자 사이 1000명 정도 조사했는데 그때도 한 평균 2.73의 이 호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 호감도 차이가 3.66으로 굉장히 커지는. 그래서 상대방 정당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굉장히 좋아하고 상대방 정당은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국도 지금 이러한 점을 볼 때 한국 사회 정서적 양극화 이 자체가 지역주의와 맞먹는 혹은 더 이상의 영향을 발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원래 정서의 양극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당파적 사람들만 보게 되는데 무당파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막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도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2022년도 대선 때 가장 이런 투표율이 커질 거라고 제 예상하는 거의 근거에는 지금 이런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분명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선거 때 어느 당을 찍었는지와 21대 선거 때 어느 당을 찍었는지를 비교하는 걸 좀 국선식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상호작용 효과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건데 사실 상호작용 효과는 표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이제 이게 X축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여기가 못함이고 여기 잘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 실선이 지난번 선거 때 20대 선거 때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이고 빨간 점선이 20대 선거 때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투표한 사람. 여기는 기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에 이론적 예측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핵심 포인트는 이제 여기이죠.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이번에 또 찍을 것이고 코로나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역시도 코로나의 긍정평가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을 찍을 확률이 올라가지만 그게 여기와 여기에 갭이 있다는 건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코로나에 대한 긍정평가는 어느 정도 부분적 효과만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그림과 비교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워지는데요. 다음 그림이 이제 야당 심판론과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야당 심판론도 역시 앞의 그림과 매우 비슷한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선거에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사람 중에 야당 심판론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을 확률이 이전 선거에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의 확률과 여기 이제 그 컨퍼런스 인터벌이 겹친다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뒤에 그림과 앞에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효과가 있으나 부분적인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야당 심판론은 이전의 당파적 성향을 감안을 하더라도 두 집단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이번 선거에서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제가 분석한 결과가 보여주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 그거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있었다. 분명히 존재하는 효과이고요. 그리고 야당 심판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19가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투표하고요. 야당 심판론에 공감하면 민주당에 투표를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둘 중에 어느 것의 효과가 더 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애초의 질문이 이번 선거는 코로나19가 만든 예외적인 선거인가라는 것이 처음의 질문이었었는데 이 야당 심판론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없었어도 민주당 내에 혹은 야당 내 내부적인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겼을 확률이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정부의 긍정 대응에 대한 이득을 본 것과 더불어민주당 아니죠.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의한 어부지리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21대 총선에서 이제 단연 제일 중요했던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코로나19인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슈 관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이제 강조를 제가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후보들 공약집을 실제로 보시면 더불어 시민당의 공약집에 굉장히 앞장에서부터 그 코로나19 관련된 그 공약들과 그걸 강조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거 공보, 그다음에 캠페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 같은 것들이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 같고, 그럼 이것이 결국에는 보셨던 것처럼 정당 지지와 이제 투표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정치 행태로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재난 이슈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떤 과정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인데요. 사실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고 이 정책 선거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연수원에서도 관련 교육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선 정책 선거가 자리 잡지 않은 것으로 보통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총선 매니페스토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정책 순위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기후 위기로부터의 뭐 대응이라든가 이렇게 10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기존의 정당 공약과 좀 다른 것은 기존에 주로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었고 주로 그러한 정책들을 제시했었는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기존의 일반적인 공약들 대신에 벤처 강국, 또 뭐 기후 문제, 삶의 질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의 정책인데요. 이 우한 코로나 극복을 제1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시 선거 전에 우한 코로나라고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걸 선거에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제1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제2순위와 3순위 과제들을 보게 되면
재정 건전화라든가 규제 개혁, 또 뭐 경제 활성화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 정책을 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보수 정당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한 코로나를 일본으로 했다는 게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유권자들은 그 21대 총선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소속 정당과 정책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정책 선거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보다 소속 정당이 더 큰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선거 전에는 정당 간의 정책 차별성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선거 직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른 정책 이슈들이 묻혀버렸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성 정당이 등장하면서 선거 이슈가 축소됐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전히 매번 지적되는 늦장 공천, 뭐 공천 파행으로 인해서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이 축소됐다는 거.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공약의 유형과 경향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이제 이 정책 선거가 어떤 위상, 어떤 지점을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뭐 선거 이론이나 투표 이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대표적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요인은 정당적 요인, 아까 이정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 요인, 후보자의 개인적 차질, 뭐 이런 것, 도덕성이라든지. 세 번째 정책, 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정치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정치라는 게 결국 어떤 집단 간의 권력 경쟁이 현저한 무대가 정치가 아닌가,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뭐, 바르텔스라는 이제 에이컨이 아주 영향력 있는 책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 뭐, 판단, 어떤 정치적 상황을 이제 평가를 할 때, 합리주의인, 그거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 특히, 우리 정치학에서 집단이라면 정당인데, 결국 정당에 대한 소속감,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정치적 요인을 평가를 할 때 그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주장인데 저도 그 주장에 결국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후보자 매니페스토 운동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김진주입니다. 우선 제목은 지금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20대 당선자들하고 제21대 당선자들의 공약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유사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론과 함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살펴보다시피 선수가 낮을수록 연임이 아닐수록 전임자의 정당과 당선자의 정당이 다를수록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당선자들의 공약이 전임자들의 공약보다 이제 공약과 유사성이 낮게 나타났고요. 서로 간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경우에는 그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당선자가 아닐수록 선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수록 훨씬 더 유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에 주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분석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그 단기적인 선거 경쟁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선거 경쟁에서 봤을 때 확실히 선거 경쟁도가 좀 낮은 지역에서 공약 유사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금까지 많이 흘러오고 있었는데 확실히 매니페스토를 공급하는 후보자들의 정책적 개발 노력이 좀 저조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하고 약속하는 거고 정치적 반응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매개체로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언택트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매니페스토만큼 선거에 뭔가 홍보 효과가 강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중요성이 더 강화될 필요가 그리고 후보자들이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정책 선거의 주요 공급자이기도 한 후보자가 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